어머니와 아버지가 북한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시 가셨다고 들었는데.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와서 3년 정도 살다가 2019년 5월쯤에 브로커를 구했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모시러 간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종암동에서 그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갔죠. 옷이 젖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막 흙먼지가 엄청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내에 내려섰을 때 오후 한 8시쯤이었는데 막 차들이 막 또 다니고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거기 가로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북한? 네. 그 흰자지가 생각보다 밝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 지르는 아줌마들도 있었고. 북한에서 가져오신 물건이 있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016년에 탈북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온 김강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상이 좋으신데요? 아이, 감사합니다. 여기가 지금 네. 임진강 앞인데 네. 저기가 북한이잖아요. 네. 제가 일부러 북한이 보이는 곳을 왔는데 네. 그 이유가 북한에 한 번 더 갔다 오신 걸로 알고 네. 있어가지고 또 건너편이 북한이라고 하니까 네, 기분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네. 다시는 가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는. 아니죠. 통일되면 가야죠. 군인들이 파는 쓰네요. 그러네요. 실례지만 그럼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95년생입니다. 지금 30입니다. 한국에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22살 때 탈북해서 친구랑 함께 왔었는데요. 탈북을 이제 하게 된 원인으로는 제일 컸던 이유가 아무래도 2011년도에 아버지가 먼저 탈북하셨다가 중국에서 붙잡혀가지고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사건이 저한테 제일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빠가 그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 나가지 못했고요. 또 돈이 없어서 대학교에 갈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살면 더 이상 그 어떤 희망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남한 드라마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고요. 또 어머니가 북한에 사실 때 재혼을 하셨는데 새로운 아버지가 이제 러시아에 살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남한의 어떤 대학생 친구들도 만나봤었나 봐요. 그래서 너같이 젊은 애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희망도 없고 이런 사회에서 쏟고 있냐,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매일 하시니까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많은 영향을 저한테 줬죠. 네. 그러면은 혼자 나오신 거예요? 저랑 상황이 비슷했던 친구 한 명이랑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네. 탈북 어떻게 하셨어요? 20살 때부터 이제 탈북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결심을 했었는데요. 저는 남한에 먼저 와 있는 친척이 없다 보니까 그런 루트를 찾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함께 남한에 친척이 있는, 근데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친구를 한 명 더 찾아서 우리가 그 친구를 데리고 강을 넘겨서 중국에는 가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넘겨주면 그 친구의 친척분이 우리를 다 데려가 주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 친구를 2명을 찾았어요. 그래서 한 명은 제가 찾았고 한 명은 데리고 가려는 제 친구가 또 찾아가지고,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 이 친구가 만약 뭔 일이 생기면 괜히 저랑 함께 가기로 한 친구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추천한 친구를 데리고 함께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이서 이제 넘었죠, 강을. 문제점이 결국 그 친구는 혼자 왔고요. 저랑 처음에 같이 가기로 결심했던 친구 둘이서 핸드폰이 없잖아요, 저에게. 그래서 중국 사람이 북한 사람들 데리고 이제 벌목을 하는 산에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천막 같은 거 치고 그 안에 북한 사람이 막 20-30명 정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중국 사람 핸드폰을 몰래 가지고 나와서 그 친구랑 함께 나왔죠. 이제 그 중국 사람 핸드폰을 훔쳐가지고 나와서 산에서 중국 군인들 만나서 쫓겼어요. 그러면서 헤어지게 됐거든요. 그 친구가 핸드폰을 들고 있었고 저는 이제 혼자였는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한 게 왠지 그 친구도 저를 버리고 갈 것 같은 거예요. 한 번 먼저 겪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혹시라도 먼저 가든 뭐 아니면 저를 기다려주든, 어차피 이제 한국으로 가려면 그 국경 옆에 도로에 나가서 차를 타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장백현 시내 아래쪽으로 제가 내려가서 기다렸다가 같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막 찾아 헤매다가 지쳐서 잠들었는데 초저녁에 헤어졌다가 이제 다음날 한낮쯤 2시쯤이나 됐나 이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서 막 제 이름 부르고 강우야 막 온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그 친구는 혼자 갈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의심한 거네요? 네, 제가 의심해가지고 미안하다고 사과는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보고 산에서 그렇게 우연히 진짜 만나가지고 저를 보고 막 강우야 우리 이제 살았다, 한국 갈 수 있다 막 그 얘기 했는데, 그냥 저는 그 얘기가 안 들렸고요. 그 친구가 저를 찾아준 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여기서 죽어도 되겠다 막 그 정도로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랑 막 둘이 손잡고 그 중국 그 군인들 경비대가 대낮에 훈련하고 있는 초소를 압록강이 합쳐지는 다른 강이 또 있었거든요.
그 강을 막 뛰어넘어가지고 대낮에 군인들 막 손짓하면 막 같이 욕하고 막 이러면서 따라와봐 막 이러고. 왜냐면 우리가 숲이 들어가면 걔네 못 들어오니까. 왜냐면 이제 숲에서는 우리가 이제 새터미들이 보통 칼도 막 들고 있고 이러니까 얘네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막 쫓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무기 같은 것도 챙겼어요? 아니요, 없었죠. 맨몸으로? 22살이니까, 네. 와, 진짜 젊어서 가능한구나. 네, 진짜 맥그리그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 이제 이 정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친구랑 함께 브로커를 만나서 그 브로커분이 그런 제안을 했어요, 저희한테. 남자분이었는데. 너희가 바로 지금 한국으로 가게 되면 본인한테 등록금이란 대학생이다 보니까 자꾸 이러네. 그 브로커 비용을 300만 원을 내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3개월 정도 중국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그 교회에서 등록금이라 브로커 비용을 내주니까 그냥 갈 수 있다, 이제 선택을 해라. 근데 교회선이 더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교회선이 안전하다고 한 이유는 그 우리를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보내주는 브로커 비용은 우리가 한국에 와서 한원을 수료해서 국정원 3개월, 한원 3개월 뭐 이러면, 또 태국 난민수용소 2달 이러면 엄청 길잖아요. 네. 또 받는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선을 추천한 것 같은데, 그때는 저랑 친구는 그걸 모르니까, 또 그리고 300만 원이 너무나 큰 돈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여기서 어떤 자본주의 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선으로 가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시작을 했죠, 이제. 중국에서. 중국 칭앙따오라는 곳에서. 지금은 뭐 어차피 다 없어졌으니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계속 그 목사님들이랑 싸우면서 지내다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너희 부모님들이 죄를 지어서 북한이 태어났고 막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그해 2016년 10월 6일 날에 이제 한국에 입국을 했거든요. 제일 충격받았던 게 저는 탈북자가 그렇게 많은 줄을 몰랐어요. 많아야 10명이겠다. 이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오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넓은 줄을 몰랐어요. 그 난민수용소에서, 태국 난민수용소에 세터민이 150 몇 명 정도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국정원이랑 한원을 그냥 수료를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국정원에서 밥이 맛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맛있었던 것 같고. 친구랑 오다 보니까 네. 북한에 계신 어머니와 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네. 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제 뭔가 신변 안전이 조금은 담보되는 듯한 느낌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향에 더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정원을 지나서 하나원에 수료를 하잖아요. 네. 그쵸.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어떤 적응하는 기초 교육을 시키긴 하니까 저는 되게 열심히 배웠어요. 왜냐면 이제 사회 나서 대학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외래어나 북한말과 남한말의 차이 뭐 이런 거랑. 그 책을 읽을 때 네. 북한 책과 다른 게 있었나요? 소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쓰려는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근데 남한은 에세이처럼 뭔가 본인이 어떤 자서전 느낌으로도 많이 쓸 수 있다라는 게, 네. 그 조금 뭐 인생이나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쓰는 듯한 느낌, 네. 제가 북한에서 뭐 남한 드라마 볼 때 느꼈던 것처럼 뭐 어떤 여기에서는 주된 관심사가 인생이나 사랑이구나, 이런 걸 이제, 네, 알 수 있었죠. 혹시 그때 북한에서 가져오신 물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쩌면 제가 그 탈북해 오는 중에 처음에 올 때부터 가지고 왔어가지고 거의 뭐 수호신 느낌으로, 네, 잘 챙겨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영정사진이거든요. 2009년도인가 아버지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한갑날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제 친구가 찍어준 건데, 네, 사진이 없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제가 17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진을 찍었었는데 다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와서 뭐 다 불태웠는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자그마한 사진 한 장을 겨우 구해가지고 그 사진을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죄송해요, 저 몰랐어요. 아닙니다. 돌아가시는 아버지인지 모르고. 지금 아버지는 뭐 어차피 계속 사진 가끔 많이 찍어드리고 있어요. 고화질로. 네. 북한에도 이런 벚꽃이 있나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저 평양에 한 5번 정도 가봤는데 그때 벚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이 도로변에 가로수들이 이제 꽃이 피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북한에 이제 절간이 있긴 한데 거기 뭐 스님들도 당원이니까 여기 절처럼 어떤 편안한 분위기를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스님들 당원이에요? 네, 그럼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어쨌든 새아버지가 네. 북한에 여전히 남아 있었고 다시 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는 그쵸. 이따가 차에서 얘기하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조용한 데서 따로, 네, 얘기하시죠. 네. 이런 산 있잖아요. 네. 북한에는 산이 민둥산이라고 들었는데 네. 사실은 이제 해산이라는 게 원래 산의 혜택으로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또 저도 해산 출신이다 보니까 산을 좀 잘 타요. 생각보다 거의 모든 산이 이제 민둥산이긴 한데 그 해마다 4월쯤 되면 이제 초중고 학생들 데려다가 나무 심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잘하지 않아서 그러지 나무가 이제 이렇게 울창한 지역들은 다 군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위수구역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절이네요. 네, 저 여기 한번 와봤었습니다. 여기 와보셨어요? 네, 여기 그 파주시 탄현면인가 그 절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여기 왔다가 이제 오토바이로 여기까지 올랐다가 내려갈 때 크게 넘어진 적이 있어가지고. 네. 안 다치셨어요? 저는 안 다쳤는데 이제 오토바이가 많이 망가져서. 아니, 안 다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왠지 저는 총에 맞아도 안 죽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데 착각이겠죠 아마. 네. 절 이름은 안 써있네요. 저희 외할머니 집에 이제 해마다 김치를 담궜었거든요. 제일 큰 애, 얘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이 정도를 한 6개 정도에다가 배추김치 뭐 3통, 뭐 짠지김치에서 무를 채친 김치랑 해가지고 이렇게 넣었었는데 김치움을 이제 땅에 파가지고 한 3m? 네. 그리고 사다리 놓고 내려가서 김치 퍼내고. 근데 그걸 어머니나 뭐 삼촌 어머니나 여자분들이 다 하셨어요 항상. 한국에서는 어떻게 다시 넘어가신 거예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와서 3년 정도 살다가 2019년 5월쯤에 브로커를 구했어요. 그래서 브로커를 통해서 어머니한테 모시러 간다고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넘어올 시점에 마중을 가기 위해서 제가 종암동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제 공항으로 갔죠. 이제 갈 때 기분이 되게 묘하긴 했었거든요. 되게 행복하기도 하고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런 긴장 반 설렘 반이었는데 중국 가기 전에 미리 비자는 다 끊어놨었고요. 비행기를 타고 중국 연길에 가서 그때 공항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제가 미리 연락을 다 해두었던 중국 브로커들이 나와 있었고요. 마중을 연길 공항에서 그 브로커 집에 가서 저녁을 얻어 먹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어떻게 모셔올 건지. 중국으로 먼저 가신 거군요. 일단. 네. 그러면은 중국으로 출발하시기 전에 한국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드렸잖아요. 네. 어머니의 그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그 어머니한테 길게는 얘기를 못 드렸고요. 그냥 어머니한테 제가 집을 떠날 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리고 한 가지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살고 싶으신지 그 부분만 여쭤보고 어머니가 뭐 두 마리 필요하냐, 나는 네 곁에 가서 죽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알겠다고 내가 중국 가서 다시 연락 드린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끝냈었죠. 네. 먼저 오던 어머니를 태우고 오는 차량이 먼저 공안 초소에서 단속에 걸릴 경우 뒷차량에 전화를 해줘가지고 제가 좀 피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도 좀 6명 정도 제가 이제 중국 한족들도 있고 조선족들도 구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함께 차량을 타고 연길에서 7시간 8시간 거의 걸리더라고요. 막 그 백두산 줄기 산들을 굽이굽이 가니까 핸드폰도 막 안 터지는 지역들을 지나서 중간에 2번 정도 휴식하고 이제 장백현에 나왔죠. 그리고 어차피 중국 사람들 브로커들이 있으니까 쉽게 그 숙소를 구하고 그 장백현에서 처음 잠드는 날은 진짜 잠이 안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니한테 연락이 잘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 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엄마가 압록강을 건너왔을 때 너를 어떻게 찾을 건지 이 산속에서, 그리고 좀 무서워하셨던 마음도 크셨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음에 건너가면 안 되겠냐 이제 그런 얘기도 하셨고, 또 그 새아빠를 두고 올 수는 없으니까 어머니가 그 부분도 이제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같이 모셔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 중에 통화가 끊겼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나중에 한 건데, 어머니가 그 브로커한테 빌린 핸드폰에 요금이 다 떨어져서 선불폰이었거든요. 그래서 통화 끊기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청 두려웠던 거죠. 막 걱정도 되고. 그래서 그때 계획을 다시 수정을 한 게, 제가 건너가서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누가 쫓아오거나 위험성 같은 게 없었나요? 강을 넘기 전부터 좀 일이 많았는데요. 제가 북한 쪽을 계속 바라보다가 군인들이 밥 먹으러 간 것 같은 시점에 이제 해산시 중심으로 딱 건넌 거거든요. 해산에 중국이랑 세간다리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건넌 거여가지고 압록강물에 들어섰을 때 제일 처음에 놀랐던 거는 물이 너무 차갑더라고요. 5월인데 생각보다 막 얼음물처럼 차가워서 그 부분에 깜짝 놀라가지고 막 뒷걸음치다가 근데 나 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건너는데 막 눈앞이 뿌얘지고 긴장하다 보니까 제 숨소리도 너무 크게 들리고, 그게 있잖아요. 막 눈도 엄청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 다 들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강 절반쯤 건넜을 때 눈앞이 뿌얘서 봤더니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그 물로 얼굴을 다 막 닦고, 그리고 강을 건넜는데 건너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방뚝 위로 올라가가지고 넘다가 제가 옷이 막 걸려서 떨어졌어요. 거기서 한번. 그때 발각돼가지고 이제 경비병이 야 누구야 뭐 하는 새끼야 막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고 해서 그래서 올라갔죠 제가. 그리고 올라갈 때 제가 도망갈 때 준비품이 블랙 후드티를 입었었거든요. 그리고 배낭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 군인이 제 배낭을 막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안에 제가 친척들한테 주려고 막 샀던 초코파이랑 막 간식들 막 나오고, 그래서 그때 그 배낭 안에 여권도 있었어요. 비닐봉투에 막 싸가지고 어디 뭐 중국에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이게 나오면 그냥 죽는 거구나. 빨리 저거 낚아채고 다시 중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또 이 사람이 AK를 들고 있으니까 총을 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친구가 먼저 저를 개머리판으로 얼굴이랑 이제 가슴을 먼저 가격을 했었고요, 몇 번. 그래서 아픈 척하고 이제 막 비명 지르면서 무릎 꿇고 이제 좀 쓰러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 놓고 제 짐을 풀 때 제가 다리 잡아서 낚아채 넘어뜨리고 막 몸싸움을 한 거죠, 이제. 그쵸, 네. 저 계획은 진짜 계획일 뿐이더라고요. 그 마이크 타이슨이 말한 것처럼 저도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건넜는데 그게 막상 군인을 만나니까 다리가 굳어서 총을 들이대고 올라오라고 하니까 제 계획이 그거였잖아요. 다시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다른 곳을 건넌다. 근데 그냥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요, 사실.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 친구가 저를 막 개머리판에 맞는데 생각보다 안 아프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견장을 봤는데 쪽줄 2-3개 정도 있는 걸 봐서 나보다 나이가 어리구나, 그런 어떤 정보들이 입력이 되면서 자신감이 조금 붙더라고요. 네. 그리고 몸도 뭐 저보다 키는 조금 컸는데 체격이 왜소해가지고 왠지 해볼만 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3년 있다가 가신 상태잖아요. 보약을 많이 먹은 거죠 뭐. 문제점이 압록강을 건넜으니까 제가 옷이 다 젖었잖아요. 그 옷이 생각보다 무겁더라고요. 물을 짜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군인이랑 막 싸우면서 제가 코피도 흘리고 피가 막 또 묻어가지고, 군인 핀지 제 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옷이 젖은 상태에서 몸싸움을 하다 보니까 막 흙먼지가 엄청 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내에 내려섰을 때 오후 한 8시쯤이었는데 막 차들이 막 또 다니고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거기 가로등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네. 그 희사시가 생각보다 밝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비명 지르는 아줌마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옷 대충 털고 막 그때부터 집 방향으로 엄청 뛰었죠. 막. 네. 북한 한복판에 네. 귀 뚫고 노란 머리에 피 묻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쵸. 피 묻고 막 싸움을 하는 거는 흔한 일이긴 한데 옷이 젖어 있는 게 문제점인 거죠. 네. 이게 뭐 강을 건너온 사람이구나라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마침 그나마 날이 그때부터 빠르게 어두워져 가지고 네, 제가 어둠 속에 숨길 수 있었죠. 와,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봤겠네. 근데 그 저랑 싸웠던 그 친구가 있잖아요. 바로 위에 있는 초소에 전화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분 정도 막 달려서 올라갔는데 성동이라고 불리는 엄청 큰 도로가 있거든요. 그 해산시에서 꽤 유명한 길인데 거기를 이제 다 뛰어 올라갔을 쯤에 그 위에 초소에서 군인이 2명이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막 이 손가락질로 서라고 욕하면서 따라 나왔는데 걔네가 그 철책이 쳐져 있어가지고 걔네도 막 출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막 허둥대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부터 나서 자란 곳이니까 당연히 이제 안 잡힌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3년 동안 한국에 있다가 북한에 갔을 때 북한 사람들을 봤잖아요, 다시. 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 당황했던 거여가지고 사람들 얼굴을 막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었고요. 그냥 게임을 하듯이 저기저기 사람이 있구나 이제 그 정도로 느꼈었고요. 해산시는 또 여기로 말하면 경찰들, 보안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요, 많이. 이런 상황에 오토바이 탄 사람이 오면 무조건 잡힌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권총도 휴대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빨리 그냥 산으로 어딘가에 도망을 가야 된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제가 나스자란 동네의 어떤 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죠. 부르지는 못하고요. 제 목소리를 또 사람들이 누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두드리고 어머니가 나왔는데 제가 그 순간을 3년 동안 매일 상상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어머니 얼굴 보는 순간 저도 말을 못했고요. 어머니도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대로 주저앉으셔가지고 막 엄청 우시더라고요. 네. 그 어머니를 보셨을 때 다 젖은 상태? 네, 그쵸. 막 젖어 있고 이제 그리고 집까지 뛰어갔을 때는 이제 맞았을 어떤 몸에 갈비도 좀 뭔가 아픈 것 같고, 네. 일단 지쳤어요. 그냥 기지맥진하는데 또 긴장도 풀리면서 막 몸이, 저도 그냥 들어가서 조금 얘기하다 그냥 잠들었거든요. 다음날 눈 떴을 때 이제 12시쯤에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막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막 안 믿기셔가지고, 이 미친 애가 네가 올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왠지 올 것 같더라니 막 이러셔가지고. 거의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그 정도면? 재판받을 때 판례가 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게 흔하진 않으니까 이제 또 상황도 다 다르고 하니까. 네. 저희 고향에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CCTV가 없어서 안 잡히는 거죠? 그쵸. 북한은 CCTV가 없죠. 사람만 따돌리면. 네, 맞아요. 저를 누군가가 제 얼굴을 똑바로 알아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네. 근데 저희 집에 손님이 온 거는 신고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뭐 탈영자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마침 신고가 없었죠. 네. 와, 진짜 운도 좋았네요. 네. 진짜 거의 제가 그 안에서 22일 동안을 쫓겨다녔는데 진짜 운이 없었으면 살아올 수는 없었다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으로 어머니 모시고 오셨을 때는 어떤 경로로 오신 거예요? 제가 사고를 치고 넘다 보니까 5월 20일 날 밤에 넘었거든요. 근데 그날로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경비가 내려와가지고 북한 국경이 아예 봉쇄됐어요. 그래서 그 걔네도 아마 간첩이 넘어왔다고 생각을 했었는 건지 모르겠지만 국경이 봉쇄돼서 저희 그 브로커가 사람을 못 넘긴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카톡으로. 이제 핸드폰 로밍을 하고 갔었고요. 열흘 동안은 그렇게 숨죽이고 지냈고요. 그리고 6월 1일쯤인가 2일쯤 접어들어서 제가 국경까지 나갔는데 그 군인이 또 못 넘긴다고 했었고요. 군인이라면은 그 브로커가요. 네, 국경경비대 브로커가 약속한 지점까지 어디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이제 나갔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 사람이고 숨겨야 되니까 어머니가 그냥 먼 친척이다, 같이 가는 일행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요. 또 저는 북한말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어머니가 나서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북한말을 잊어버렸다고요?
제가 북한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살고 뭐 중국에도 잠깐 있었잖아요. 연길에 한 달 정도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 삼국의 어떤 언어가 다 합쳐져 가지고 출신을 알 수 없는 어떤 이상한 사투리를 쓰고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생각보다 외래어를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실수를 할까 봐 어머니가 다 나서서 얘기하고 항상 그 한국에 있는 형들한테 제가 도움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친하게 지냈던 분들한테 뭐 왜냐면 한국에서 브로커를 이제 써가지고 사람을 한 명 데려오려고 하면 강릉기는 비용이 1,200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랬는데 북한 내에서 브로커를 고용하면 2,3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돈이. 그냥 경비대원들이 바로 그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무 시간에 넘겨주겠다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어머니의 어떤 인맥들을 통해서 그런 걸 알아보다가 돈 있으면 나갈 수 있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 보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당연히 보내준 사람은 없었고요. 전화가 이제 도청이 당한 거예요, 북한 보위부에. 도청이요? 원래 북한이랑 통화할 때 3분 이상 뭐 길게 통화하면 다 도청이 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통화가 한 10분, 13분 정도 이제 했는데 서로 대화가 막 안 되고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데 어떤 형이 막 북한에 간 거 확실하냐 뭐 보위부에 잡힌 거 아니냐 막 이런 저는 따져 묻다가 도청이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는 도청을 했으니까 그 대화 중에 또 제 이름도 나왔어요. 강우라는 이름도 나왔어가지고 도청당한 그 지점에 강우라는 애를 찾으니까 제가 이제 2016년에 탈북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감시를 한 거예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희 집이 바라보이는 맞은편 둔덕이었던 집에 보위부 요원들이 들어와서 감시한 거예요. 24시간. 저는 그걸 모르고 어머니랑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탈북하려고 압록강에 나왔다가 들어가던 길에 이제 걔네가 덮친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그 새로 재혼하신 아버지가 잡혀가지고 이제 막 매 엄청 맞으셨고요. 저는 도망을 쳤죠. 왜냐면 제가 거기서 잡히면 진짜 사돈이 팔손까지 강아지까지 뭐 다 죽을 판이어가지고 학교 뒤에 산으로 막 뛰었는데요. 북한 산에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막 제가 뛰어오르는데 얘네가 플래시 비치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막 저거 네 아들 아니냐 막 이런 소리도 들렸고요. 어머니가 쟤 그냥 탈영병 군인인 것 같다, 모르는 애다 막 이러고 우리 아들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막 일부러 크게 소리도 치셨고요.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게 저 처음에 어머니 비명소리 들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내려가 그냥 쟤네랑 싸우다 죽어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고요. 막 돌아서 내려가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들 안 왔다고 소리치는 거 듣고 그때 정신 차린 거죠. 이제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눈물 흘리고 뭐 진짜 그 멀리도 못 갔어요. 그냥 위에서 계속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갈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걔네가 이제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를 차에 태워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6월 8일인가 9일이었는데요. 잡아간 거죠. 그러니까 보위부에 취조하러. 그러고 나서 제가 너무 허탈해가지고 쫓기는 와중에 여권도 떨궜었거든요. 심지어 다시 그래서 그 집 마당에 들어가서 막 찾아가지고 어두운 데서 여권 다행히 찾아가지고 보위부 애들도 못 찾았나 봐요. 근데 어머니 몸에서 제가 드린 삼성 핸드폰이랑 막 돈 묶음이랑 나온 거예요. 이제 중국 돈이랑. 그렇게 잡혀갔었고 걔네가 이제 아들 넘어왔다고 생각이 드니까 어머니가 또 조사를 잘 받으셨어요. 어머니가 좀 담력이 좀 있으신데 아들이 사실은 오라고 전화가 와서 솔깃해서 그 브로커인가 뭔가 아는 사람 따라 나갔다가 도저히 당을 배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도저히 어떤 명분이 제대로 선 거죠. 이제 그래서 그 희산시 보위부장이란 작자가 어머니를 풀어줘라.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조국 배반하는 건 아니다. 이제 달래면서 대신 하루 한 번씩 보고를 해야 되고 브로커란 사람이 오면 붙잡을 수 있게 도와라. 이제 그렇게 하고 풀어주고 감시를 한 거죠. 제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고치고 나서 막 해산 시내를 방랑을 좀 했어요. 이틀 정도 굶고 막 떠돌아 다닌 거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노란 상태에서 제 중학교 여자 동창회도 만났었고요. 걔가 신고할까봐 막 저녁까지 붙잡고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그리고 또 어머니 친구들 집에 막 찾아가서 배고파서 들어갔는데 막 밥 안 주고 가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제 친구 학교 때 좀 친했던 가까웠던 친구의 어머님이 또 저를 길에서 붙잡아가지고 집에 데려가서 밥도 막 해주시고 한국 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진짜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던 중에 제가 저희 먼 친척분 중에 핸드폰이 있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번호를 외워가지고 아까 그 친구 어머니 집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이 오셔서 어머니가 풀려나고 그 사실을 다 들은 거예요. 너 잡으려고 감시하고 있으니까 동네 오지도 마라. 네가 빨리 다시 넘어가서 돈을 보내든지 브로커를 보내든지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넘어왔던 곳으로 가서 이제 6, 7m 되는 뚝 위에 올라서가지고 그때는 군인이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썼어요. 왜냐면 이제 나는 중국으로 건너갈 거고 대한민국 여권 있고 무조건 중국에서 잡혀도 대사관 통해서 나는 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다시 건너올 때보다 무섭지 않더라고요. 좀 걱정한 게 혹시 뛰어내렸다 저기 다 돌이니까 다리를 혹시 다치면 못 건너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뭐 방법은 없어가지고 또 엄마가 고생하고 나 때문에 막 보위부 잡혀가 매도 맞고 고생했으니까 또 미안해서 빠르게 뛰어 건너서 그래서 압록강 다시 수영에 건너가지고 엄청 밀려 내려가 막 옷도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핸드폰부터 꺼내 전화를 했거든요. 그때 전화하니까 형들이 돈을 보내주시더라고요. 형들이라면 친하게 지내던 어떤 형들이 제 주변에 새터민 형들 한국에 계신 네, 뭐 같은 기수 형들이랑 제가 남한에 살면서 알고 지냈던 형들이 이제
정리하자면은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러 오다가 다시 또 잡히셔가지고 취조받고 강우 씨는 다시 넘어오셨다가 네, 제가 넘어오면서 두 번째 시도를 다시 한 거예요? 네, 그때 다시 브로커를 전화로 막 해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희 집에서만 도망쳐 나와서 밤에 그 집을 버리고 그냥 해산시를 벗어나서 양강도 안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의 어떤 시골에 가서 지낸 거예요. 그 브로커들이 알고 있는지. 왜냐면 그 브로커들도 상황을 알게 되니까 무서운 거죠 이제. 어떤 엄청난 사건에 휘말린 거잖아요 지금. 이제 어머니가 잡히면 지들도 죽는 거예요. 얼굴을 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넘겨주면 돈도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한 보름 정도 대피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어머니가 식비 다 대고 그 집에서. 그러다가 넘겨준 거죠 이제. 그 타이밍을 잘 잡아가지고. 그때는 안 잡히고 제가 6월 11일 날에 다시 북한에서 넘어왔거든요 중국으로. 어머니가 탈북한 시점은 6월 26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어머니가 숨어 지내시다가 이제 넘어온 거고, 저는 중국에서 공항에, 영일공항에서 비행기 타러 들어갔다가 비자가 만료돼서 잡혔어요. 거기서 출입경 관리국이라는 이제 거기 공안에 잡혀가지고, 중국말 어차피 모르니까 조선 쪽 그 경관들 데려다가 이제 조사를 한 3일 정도 이제 붙잡혀가지고 또 짐 다 압수당하고 여건이랑 거기서 이제 조사를 받았죠. 잘. 중국은 또 그 출입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숙박 등록 같은 걸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호텔에서 자꾸 이런 게 기록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1일 날에 제가 영일에 갔는데, 그날로부터 한 달 좀 넘는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중국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죠. 왜 중국에 왔는지부터 이제. 그래서 제가 저는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 나서 자랐는데 고아였고, 누군가 최근에 아버지가 영길에 살고 있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찾으러 왔다가 지금 돈이 없어서 막 공원에서 벤치에서 자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냈던 중이다 했더니, 그 조선족 분이 제가 되게 불쌍했나 봐요. 이제 마음이 진짜 고우신 분이었는데, 50대 그 아저씨 경관분이 저를 이제 데려가서 비자 사진도 찍고 저 절차도 알려주고 막 비자 발급 다시 해주셨고요. 양복도 빌려다 사진 다 찍혀서 이제 해주고 공항에 태워다도 줬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분을 그때 만나가지고. 그럼 그때 그 상황이 부모님은 오시지 못하고요. 해산에 숨어 있는 상황이고, 저는 6월 11일 날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6월 한 15일까지 기간에 있은 일이죠, 그게. 강우 씨는 그럼 먼저 한국에 일단 와야 되는. 네. 한국 다시 온 게 제가 6월 15일인가 16일이었거든요. 들어오는데 이제 기억나는 게 그냥 북한 갔다 온 걸로 인해서 뭐 조사할 게 있다고 문자가 들어와 있었고요. 그 와중에 저랑 좀 가까웠던 형이 신고를 했다, 이제 그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그게 마음이 또 엄청 아팠어요. 그래서 뭔가 상황이 엄청 꼬여서,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전에 다니던 KT 핸드폰 회사를 제가 다녔었는데, 거기서 제가 북한에 들어가 못 나오니까 도움을 요청했는데 월급조차 안 넣어준 거예요. 지금도 못 받긴 했어요. 한국에 오셨잖아요. 네. 오셔서 계실 때 부모님이 그 사이에 나오신 거고, 브로커 통해서. 네. 그리고 강우 씨는 그 사이에 또 이제 한국에서 조사를 받고 계신 네. 상황이고.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게 이제 좋은 형사님들 만나서 불구속으로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정 얘기를 잘 드려가지고, 어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수감되면 통화를 해서 모셔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불구속으로 이제 제가 경찰서 출석하면서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머니랑 계속 연락하시면서. 맞아요. 그때 6월 26일 날에 딱 나온 거죠. 그래서 그날부터는 한 제가 어머니가 중국에 태국에 올 때까지 잠도 못 잤어요 진짜. 그러면은 한국에서 만나셨겠네요? 네. 근데 한국에서 어머니가 한원을 수리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고요. 저는 또 지수복 입고 수갑 차고 재판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보여준 모습이 재판정에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이어가지고, 어머니는 또 제가 그렇게 된 게 본인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네. 그래서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하셨어요. 1년 동안 제가 나올 때까지. 출소하시고 나서 어머니랑 아버지 뵀잖아요. 네. 그때 어땠어요? 이제 시작이다. 솔직히 막막했죠. 뭐 신용도 다 파탄 나 있고, 브로커에게 또 그때 당시에는 민사소송도 걸려 있어서 어머니를 여러 번 모셔오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비가 계속 막 그런 민사도 걸려 있고 열악했죠 상황이. 빚이 있는 거네요? 네. 그때 또 선불로 제가 줬던 돈 말고도 1,500만 원 정도가 못 줬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민사소송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빚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주셨어요. 저도 일을 해서 또 제가 지었던 빚을, 집세랑 이런 것들 다 밀려 있었잖아요. 제가 수감되어 있는 동안 카드값이랑 막 그런 게 680인가 얼마 있었거든요. 그걸 저는 갚고 아버지는 브로커 비용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죠. 1년 정도 딱 열심히 일하니까 그거 다 갚고 차도 살 수 있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에어컨 설치하는 일을 배웠었는데, 대한민국은 참 열심히 일하면 그게 따르는 게 있네요. 노력에 대한 대가가 확실하니까. 그리고 또 저는 또 1년 동안 돌을 닦고 나왔으니까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주 6일인데 뭐 가끔 일요일도 나가 일하고. 덕분에 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걸 확실하게 잘 배워가지고 지금도 일당으로 이제 아르바이트를 가끔 하거든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철은이 형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채널에 나오시는 철우님. 그 형이 저랑 같은 기수이기도 하고, 제가 뉴질랜드 갔을 때 학비도 좀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비행기 티켓 값도 내주시고 막.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되게 존경하는 형이고, 심지어 핸드폰에 마이 캡틴이라고 저장했을 정도거든요. 마이 캡틴? 네.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 힘들 때, 방황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을 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가지고 경기도 화성에서 지하철 타고 와서 막 노래방 가서 걱정 말아요 그때 맨날 불러주면서
형이 있으니까 뭐 돈 걱정 말고 공부해라 막 이러면서, 물론 지금은 결혼하셔가지고 아무튼 그 형이 유튜브에 한번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제입북했던 사건을 이제 인터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힘내라고 막 돈도 많이 보내주시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어르신 한 분이, 얘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일 그만두고 공부해라 이러면서 등록금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북한인권 시민연합이라는 단체, 시민단체, 이런 학생을 좀 찾아서 공부시켜 주세요라고 기부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인권 시민연합이라고 이제 북한 인권을 상징하는, 아무튼 그 단체에서 저를 면접 비슷하게 막 어르신들, 부국장님들 오셔가지고 제가 공부할 의지가 있는지를,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때는 보통은 다 막 중도 포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담백하게 말씀드렸죠. 왜냐면 한국에 처음 탈북했던 이유도 공부하고 싶어서 왔던 거였고, 공부가 미뤄졌던 이유도 이제 어머니 모시려고 잠깐 뒤로 미룬 거다 보니까, 돈보다는 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제 말씀을 잘 드렸더니 오케이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시민연합의 직원분들이 교육팀에서 본인들 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쁘신 와중에 이제 막 번갈아 가면서 매주 수학, 뭐 영어, 논술, 뭐 철학 막 저녁마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저한테. 그 과정을 1년 정도 해가지고 제가 그때 국민대에 합격해가지고 마침. 나이가 있어서 사실 아무도 안 받아줬어요. 왜냐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북한 갔다 온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욕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안 받아줬는데, 그래서 저도 감사했죠. 막 내가 꼭 명문이 돼서 학교를 빛내야겠다, 막 그때는 그런 마음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학교 다니시면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할 어떤 의욕도 생기는 것 같고, 등록금을 지원해 주신다던 그 어르신 한 분이, 도움을 주셨던 회장님이, 그 장학사님이 저한테 이제 다달이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이제 그래가지고, 왜냐면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쏘더라고,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이고 이제. 그래서 되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럼 어머니랑은 네, 어머니가 제가 수감되어 있던 동안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오셔가지고 거의 하루 한 번은 전화를 드려야 되고요. 거의 막 집착 수준으로 막 문자랑 막 그러셔가지고, 전화 잠깐 안 받아도 막 전화 와서 뭔 일 있냐고 막 엄청나게 그러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대학교 마치시고, 어머니도 대학원 지금 상담심리학과 다니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그러시면 안 되니까 조금 신경을 좀 다른 데로 돌리시라고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 어머니가 영예군인이라고 북한에서 군복무 하다가 아파트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를 다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치료 병원에 다니고 계시고, 네, 근데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또 연기를 도전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시니어 배우로 네,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젊을 적에 20대 때 그러니까 연극을 좀 그쪽에서 하셨어가지고, 그래서 취미 삼아 그냥 하시라고 저는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를 후원해주신 장학사님께는 제가 다달이 손편지를 써드리고 있어요. 그 시민연합에서 하는 뭐 프로그램의 일종이긴 하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서 손편지랑 사진이랑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랑 말씀드리고 있고요. 장학사님께는 항상 진짜 고마운 마음을 뼈에 새겼으니까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때 방울 인터뷰 채널에서 저에게 응원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께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